제가 생각하고 있는 경기 침체를 좀 가늠할 수 있는 잣대로서 좀 얘기를 해드리면 일단 장단기 금리차 역전.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미국 경기 침체를 시사하려고 하면 매번 동일한 패턴을 밟았었는데 우선적으로는 연준의 금리 인상 중단이 나타나야 되고요. 그리고 8월 달처럼 미국 경기 침체 오지 않을까라는 여론이 형성됐을 때 10년물하고 3개월물 금리가 역전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지금이 그동안 역전됐던 게 다시금 정상화됐고 제가 보기엔 다시금 역전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준에 부합을 하는 거예요. 그 세 번째 단계가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는 거예요. 이번 달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1년 뒤에 미국은 항상 경기 침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를 고민해야 되는 시점은 올해가 아니에요. 내년 하반기이고요. 그 확률값으로 놓고 온다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고 하면 내년 9월 이후가 미국이 경기 침체에 들어갈 확률이 높아지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고용 보고서가 발표되고 나서 몇 시간 후에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 연설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 연설 직후에 이제 토요일인 7일부터 연준 위원들 침묵 기간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FOMC 전에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마지막 힌트다.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시장에서의 중요성도 높아지는 것 같은데요.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산남님과 고용 쪽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제 미국 증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할까요? 글로벌 증시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네요. 이분 모셔봅니다.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문남중 수석연구위원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9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8월이 워낙에 변동성이 컸기 때문에 9월 시장에 대해서도 뭐 두려움도 있고 좀 반등할 수 있을까 기대감도 좀 있는 가운데 통계적으로는 9월이 좀 약했다. 뭐 이렇게 좀 겁을 주는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저도 최근에 좀 많이 듣는 얘기긴 그래요?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오늘 오기 전에 네. 전일밤 데이터를 좀 확인해봤더니 네. 그게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틀린 얘기는 아니다. 네. 하지만 올해는 좀 다르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죠. 결론적으로는 9월이 약했던 건 맞더라. 네. 확인을 해보니 맞더라. 그런데 올해는 그게 다를 수 다를 있다. 수 있다. 차트를 한번 볼까요? 네. 아마 제가 얘기해드리는 것보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팬데믹 기간은 제외를 해야 돼요. 2021년, 2023년 동안 S&P 500과 코스피의 월간 수익률 추이를 나타내는 건데요. 그 네모 박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9월 달 수익률을 놓고 본다고 하면 3년 동안 S&P 500은 마이너스 6.3% 하락을 했고요. 코스피는 마이너스 6.8%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놓고 온다고 하면 이번 달도 증시 흐름이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 수익률을 올해 월별 수익률하고 좀 비교를 해본 게 왼쪽에 있는 게 S&P 500이고요. 오른쪽이 코스피를 나타내는 건데 먼저 S&P 500을 볼게요. S&P 500의 올해 1월과 8월 수익률과 과거 3년 동안의 수익률을 비교를 해보면 사실 진폭이 커요. 그러니까 평균 대비 오를 때 더 많이 오르고 떨어질 때를 보면 횟수는 좀 제한되지만 좀 더 많이 떨어지는 흐름들. 그리고 8월 달을 놓고 온다고 하면 과거에는 1% 정도 하락을 했는데 오히려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2.3% 오르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론 이제 과거의 월별 수익률을 가지고 전망을 하는 거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월별 수익률 추이가 다른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무작정 올해 9월 증시가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긴 어렵다는 거예요. 다만 코스피는 좀 달라요. 제가 보기에는 9월달 미국 주도로 미국 증시가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9월달 좀 하락 압력을 받을 여지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8월 수익률을 놓고 온다고 하더라도 과거 평균이 마이너스 0.7인데 마이너스 3.5% 정도 하락을 했는데 과거 9월달에 마이너스 6.8% 하락할 걸 염두에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내 전략 담당하는 애널리스트들이 월간 수익률을 가지고 9월 증시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의견에는 좀 동조를 해요. 국내 증시의 한정에서는. 근데 무작정 미국 증시도 하락하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하락한다는 논리로 접근하는 거는 좀 잘못된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8월 초 금융시장의 혼란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면 이런 이 데이터들의 확률값이 올라가는 건 맞지만 이미 8월 초 급격한 금융시장의 변동성 한번 겪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항들이 발생한 여지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이번 9월은 다르다. 네. 그런데 미국과 한국은 또 그 안에서도 다르다. 다르다. 예, 그렇게 이런 보고 있어요. 말씀이시네요. 이유를 좀 보죠. 미국은 어떤 이유 때문에 좀 더 걱정하는 것보다 좋을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고 또 한국은 생각보다 또 안 좋을 것이다라고 보는 관점이신지 이유를 좀 제시해 주세요. 일단 이번 주는 중요한 주간이죠. 미국의 기업 심리 그리고 고용 지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주간이기 네. 때문에 그래서 전일 이제 미국장이 휴장을 이었겠지만 네. 개장한다고 하더라도 3일 8월 ISM 제조업 지수하고 이제 6일날 발표되는 이제 미국의 8월 고용 지표 결과를 네. 놓고 경계심 때문에 아마 증시가 쉽사리 움직이지 않는 형태는 나타날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먼저 이제 기업 심리를 나타내는 8월 ISM 제조업 지수를 놓고 온다고 하면 결국 7월달 발생한 허리케인 베릴에 따른 임시직 해고가 증가하면서 영향을 줬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특히 하위 구성하고 있는 항목들을 놓고 온다고 하면 생산과 고용이 급감했기 때문에 그게 ISM 제조업 지수가 수축 국면을 4개월 연속 유지하는 데 영향을 줬던 상황이죠. 근데 그 부분들이 희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전월보다는 소폭 올라가는 흐름들을 예상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고용 지표를 놓고 온다고 하더라도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 동일합니다. 허리케인 영향에 따른 임시직 해고 영향이 반영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희석되면서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는 전월보다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날 네. 거예요. 이 얘기는 결국 미국 경기 침체가 고조되기보다는 반대로 미국이 연착륙 가능하겠구나라는 해석으로 옮겨갈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업률 같은 경우에도 전월은 4.3%였지만 이게 4.2%로 0.1%포인트 낮춰질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난달 쌈의 법칙이 미국의 경기 침체를 시사한 부분들이 있지만 쌈의 법칙이 과거 장단기 금리차 역전처럼 일정 기간 동안에는 미국의 경기 침체를 시사하는 기능에 오류가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해석들이 불거질 여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 기업 심리와 미국의 고용 지표 결과를 확인하게 된다고 하면 9월 FMC를 앞두고 다시 그 미국 증시는 역사적 사상 최고치를 향해서 상방 압력이 상당히 높아질 여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 이외에도 몇 가지 알아두시면 좋을 만한 이유들이 있어요. 네. 25년 해결연도 2분기 엔비디아 실적 확인하고 나서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서 엔비디아 실적을 바라보는 눈높이가 낮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저는 그게 또 엔비디아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반전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9월 10일 날 ABC 방송 주간에 또 미국 대선 2차 TV 토론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지난번 2차 TV 토론회 이후에는 트럼프 피격과 함께 사실 공화당 트럼프 트레이드가 부각되는데 영향을 줬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번만큼은 민주당 해리스 트레이드가 부각되면서 주가는 오르고 금리는 내리고 달러는 약세를 보이는 현상들이 연출될 여지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9월 FMC 금리 인하 한다라는 거죠. 팬데믹 이후에 처음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미에 대해서는 저는 부여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금리 인하가 사실 이제 조금의 이제 차트를 보여드리겠지만 과거 1995년도 이후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했던 구간들이 총 5번이 있었어요. 근데 보통 절반 정도 수준으로 증시가 오르는 경우가 확인됐고 또 떨어지는 경우가 확인됐거든요. 단행하고 이후에요. 예, 네. 그래서 무작정 금리 인하 후에 이제 증시가 올라간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네. 저는 팬데믹 이유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연준의 금리 인하는 앞으로 경기가 침체에 들어갈 걸 염두에 두고 선제적으로 통화 완화 정책을 취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지금 현재 경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올해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에 자산화 효과를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한 목적이 크기 때문에 무작정 앞으로 미국이 경기 침체에 들어가기 때문에 연준이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하는 목적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증시가 좋지 않다라고 해석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금리 인하에 대한 명분, 목적이란 부분들이 과거와 다르다는 부분들 그리고 FMC 금리 인하 확인하고 나서는 오히려 증시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일 여지가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5bp냐 50bp냐 그 속도가 어느 정도 될 것이냐에 대해서도 시장의 의견이 좀 분분한데 생각보다 50bp 인하 가능성도 여전히 한 30%대로
낮은 편이 아니더라고요. 그럼 이거는 고용 지표를 좀 확인하면서 바뀔 수 있을까요? 25bp 확신 쪽으로 어떤 경로로 보고 계세요? 이번 달에 예정되어 있는 미국의 경제 지표 일정을 놓고 본다고 네. 하면요. 뭐 말씀드렸던 3일 ISM 제조업 지수 8월치 발표되는 거, 또 6일 날 8월 고용 지표 발표되는 거, 그리고 12일 양일에는 미국의 생산자 물가, 소비자 물가 일정 예정되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소매 판매도 17일? 17일 네.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정을 놓고 본다고 하면 네. 연준 입장에서는 사실 이 경제 지표들이 아주 부진하게 나타나야 25pp가 아닌 50pp 인상을 염두에 둘 이유가 되는 건데, 사실 지금으로서는 앞으로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이 전월과 비교했을 때 사실 경제가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라는 정도의 의미를 줄 정도의 결과가 기대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9월 달은 25pp 인하로 매입이 컷을 할 걸로 좀 보고 있고요. 아마 50pp 이상 금리 인하를 하기 위해서는 8월 초처럼 금융시장 혼란, 미국의 경기 침체가 고조되고 달러는 강세, 증시는 갑작스럽게 크게 떨어지는 모습들이 나타나야 연준이 사실 B컷 이상의 행보를 좀 보일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2022년 3월달 연준이 처음 금리 인상을 하고 나서 사실 물가가 잡히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6월, 7월에 사실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거든요. 그러니까 연준은 명분이 있어야 시장이 기대하는 50pp, 75pp 인하를 하게 되는데 지금 여건상은 힘들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이거는 이번에 인하 시작은 보험성 인하가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네. 경기가 침체, 둔화 이런 걸로 인해서 인하를 네. 하는 게 아니다라는 네. 말씀이시잖아요. 예. 네. 차례로 그러니까 물가가 잡히기 때문에 또 고용 시장도 어느 정도 듀얼 맨데이트를 나름대로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리는 거다. 뭐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예. 사실 올해 7월 달이 연준 입장에서는 과거처럼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 전에 확인해야 되는 조건들이 모두 부합을 했던 시기예요. 7월. 올해 7월 달이. 그러니까 ISM 제조업 지수, 서비스업 지수도 동반 수축 국면에 있었고,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도 3개월 평균을 놓고 본다고 하면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 레벨에 부합하는 수준이었고, 또 물가는 떨어지면서 기대 인플레도 떨어지는 모습이었고, 또 부동산 대출 증가율도 떨어지고 있었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부합했기 때문에 사실 연준은 7월 달에 금리 인하를 했던 게 맞아요. 근데 그때 못했던 이유는 파월 연준 의장의 고집 때문에 못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이후로는 이 선결 조건들이 다시금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지 못하게 하는 명분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연준이 생각하기에는 그 말씀드렸던 모든 조합들이 모두 부합하는 사항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연준은 딱 두 가지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물가랑 고용인데요. 사실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 지난달 그리고 6월, 5월부를 평균을 하게 되면 17만 명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팬데믹 이후에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 위한 레벨은 16만 명에서 21만 명 수준으로 올라와 있어요. 근데 그 수준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는 연준 입장에서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더 확장해서 이제 미국이 경기 침체에 들어간다고 얘기하기는 어렵다는 이유가 뭐냐면,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의 장기 추세를 놓고 본다고 하면 15만 명 전후에서 계속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움직이는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 결과는 미국 경기 침체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연준의 금리 인하를 뒷받침하지만 그래도 양호한 고용시장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8월 초 금융혼란 시장도 단기간에 극복해버렸잖아요. 그리고 미국 경기 침체 아니라는 반박 여론들도 상당히 커졌던 부분들. 그럼 침체 우려까지는 한 10만 명 미치어야 되나요? 이 기준이 있어요? 일단 뭐 고용 자체는 그 수준을 떨어지는 게 맞죠. 그리고 실업률은 올라가는 게 네. 맞고요. 그러니까 고용지표 물가를 가지고 이제 미국의 경기 침체 여부를 결정하는 거는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NBER 전미경제연구소가 미국의 경기 순환을 가지고 공식적인 판별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보통 기술적인 경기 침체, 분기별 성장률이 2번 연속 역성장을 하게 되면 기술적 경기 침체에 들어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NBER이 정의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이게 확인되어야 되는데 이게 팬데믹 이후에 확인되긴 했었죠. 2022년
1분기와 2분기 때 기술적인 경기 침체 나타났지만 2022년 3분기 이후로 이를 다시 탈피하면서 지금까지 견고한 성장세를 좀 보이고 있죠. 참고로 얼마 전에 확인된 2분기 GDP 상향 조정됐잖아요. 네. 예, 2.8에서 3.0으로. 그러니까 우선적으로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경기 침체를 좀 가늠할 수 있는 잣대로서 좀 얘기를 해드리면 일단 장단기 금리차 역전. 최근에 이게 다시금 역전이 정상적인 경로로 돌아왔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이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미국 경기 침체를 시사하려고 하면 매번 동일한 패턴을 밟았었는데 우선적으로는 연준의 금리 인상 중단이 나타나야 되고요. 그리고 8월 달처럼 여론에서 앞으로 미국 경기 둔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미국 경기 침체 오지 않을까라는 여론이 형성됐을 때 이제 그때 10년물하고 3개월물 금리가 역전이 일어나야 돼요. 그 여론이 형성되는 그 시점 전후로. 근데 지금이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 역전됐던 게 다시금 정상화됐고 네. 제가 보기엔 다시금 역전되거든요. 살짝. 그러니까 그 기준에 부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번 달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잖아요. 그 세 번째 단계가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년 뒤에 미국은 항상 경기 침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를 고민해야 되는 시점은 올해가 아니에요. 내년 하반기이고요. 그 확률 값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고 하면 내년 9월 이후가 이제 미국이 경기 침체에 들어갈 확률이 높아지는 시점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장단기 금리차 역전 이제서야 좀 미국 경기 침체를 시사하는 그 기능이 좀 살아나고 있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두 번째는 쌈의 법칙. 아마 허리케인 베릴 영향이 해소되게 된다고 하면 앞으로 이제 확인되는 실업률은 전월보다는 조금 내려가는 흐름. 그래서 이제 경기 침체를 시사하지 않다라고 임계치 아래로 내려가겠지만 실업률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민자가 급증을 하고 있고 경제활동 참가율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다고 하면 지금 실업률이 올라가는 이유는 이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단기간으로는 실업률이 떨어지겠지만 그 계절적인 요인들이 해소되게 된다고 하면 실업률은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3회 법칙은 이제 미국 경기 침체를 시사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두 가지 시그널을 가지고 이제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은 내년 하반기 그리고 구체적인 시점을 놓고 온다고 하면 내년 9월 이후가 이제 미국이 경기 침체 들어가는 확률이 높아지는 가격이기 때문에 사실 그 이전까지는 사실 시장에서 굳이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해서 고민할 이유는 없거든요. 사실 8월 초에 시작점이 이제 7월 ISM 제조업 지수였는데 그 지수는 이미 3개월 연속 수축 국면에 있었고 7월달 결과치는 4개월 연속 수축 국면에 놓여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결과였는데 그 데이터를 가지고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해서 고조가 커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금융시장, 특히 투자자들이 저는 이제 반음 효과라고 하는데 그 상황에 따라서 경제 지표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들이 상당히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네. 예. 그래서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처음에 미국은 잘 갈 거고 우리는 9월에도 좀 네. 힘들 거다라는 말씀이 계속 마음에 걸립니다. 미국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제 설명을 해 주신 거고요. 우리는 근데 왜 다를 거라는 말씀이세요? 지금 보고서에 보면은 여러 가지 글로벌 시장에 대해서 키팩터를 또 제시를 해주고 네네. 계시고요. 거기에는 우리도 있습니다. 좀 이유를 제시해 주세요. 우리는 9월에 왜 미국에 비해서 잘 못 가고 힘들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물론 8월에도 그랬지만. 사실 한국을 네. 포함한 미국을 제외한 주요국들이 대부분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키팩터를 좀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9월 FMC, 팬데믹 이후 첫 금리 인하, 이게 키팩터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일 날 ECB 통화정책 회의 예정되어 있는데 아마 ECB가 25pp 정도 금리 인하 할 겁니다. 왜냐하면 독일 경제가 최근에 좀 부진하기 때문에 ECB 입장에서는 독일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단행할 여지가 상당히 높아요. 네. 그게 최근에 유럽 증시가 상승 압력을 좀 받고 있는데 유럽이 미국보다 상승률이 앞서갈 수 있다라는 의견들도 있는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미국이 먼저 움직여야 유럽이 움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CB의 금리 인하로 인해서 유럽 증시의 상방 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BOJ가 지금 현재 통화정책 정상화를 하고 있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은행 금리 인상을 하는 이유는 사실 경제, 물가가 하락을 보여서 이를 제어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장기간 통화 완화 정책을 하면서 나타난 부작용, 주식시장, 채권시장의 왜곡, 그리고 금융기관의 수익성 저하를 염두에 두고 통화정책 정상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화 강세, 일본 증시 하락이라는 그 현상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선진국 선호도를 놓고 본다고 하면 미국을 가장 좋게 보고 있고 그 다음이 유럽, 그리고 가장 안 좋게 보고 있는 데가 일본이라는 거를 얘기해 드리는 거고요. 네. 신흥국 내에서 놓고 본다고 하면 저는 이제 차이나 엑시트, 그리고 AI 반도체, 그리고 글로벌 피봇에 동참하기 시작한 중국, 이렇게 좀 좋게 봐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인도, 베트남, 멕시코는 결국 탈중국화 반사이익이 큰 국가인데 미국 대선 양 후보들이 대중국 강경책에 대한 얘기를 할 때마다 사실 정책 모멘텀이 커질 수 있는 여력들이 있고요. 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번 달 추석이라는 명절이 있기 때문에 이 요인들도 분명히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올라갈 때 상대적으로 도로라갈 수 있는 달이 이번 달 정도일 거다. 다만 글로벌 반도체 업황 자체가 지난해 4분기 이후로 상승 국면에 진입을 했고 보수적으로 내년 3분기 좀 더 늦춰진다면 내년 4분기 정도까지는 업황이 상승 국면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 거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연준보다 먼저 금리 인하를 했잖아요. 그게 키팩터예요. 그래서 아마 연준이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고 하면 이번 달 아니면 다음 달 인민은행은 LPR 인하를 다시금 진행을 하게 됩니다. 결국 추가 금리 인하를 도모할 때마다 중국 증시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키팩트를 놓고 본다고 하면 권역 내에서는 신흥국보다는 선진국, 최우선 투자국가로는 미국, 선진 증시 내에서는 미국, 유럽, 일본 순, 신흥국 내에서는 차이나 엑시트, AI, 반도체와 관련된 국가, 그리고 글로벌 이제 피봇에 동참하기 시작한 중국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 상황이죠. 네, 지금 말씀해주신 이 키팩터 부분은 보고서에 자세하게 정리가 차트 자료와 함께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이 잘 간다. 특히나 FOMC에서 팬데믹 이후에 첫 금리 인하를 단행한다는 것이 굉장히 이번 달에는 큰 키팩터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신데 이 종목으로 보자면 어떤 섹터로 보자면 그동안 주도하던 AI 기반의 M7이 계속해서 이끌어갈까요? 아니면 좀 순환하는 양상을 보일까요? 일단 미국은 지난해에도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게 있는데 주조주들의 역할이 바뀌지 않습니다. 쉽게.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소외됐던 섹터들, 뭐 시크릿컬이나 이런 것들이 짧게는 움직일 수 있는데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그런 매매를 하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계속 가지고 있으시면서 혹시라도 추가적으로 더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단연코 미국, 나스닥, 그리고 성장주, 그리고 엔비디아를 비롯한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최근에 엔비디아 실적은 나쁘지가 않아요. 저는 단지 시장의 기대치가 높아졌던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엔비디아 주가가 최근에 좀 부진했지만 저는 오히려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고 계시다가 엔비디아가 없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사셔도 되고요. 기존에 엔비디아 갖고 있으신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가지고 있으세요. 사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블랙캣 플랫폼에 장착한 이제 신형칩 같은 경우에는 기존 HBM이 탑재되는 용량 대비 2.4배 정도 늘어나기 때문에 실적은 훨씬 더 좋아지고 한국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같이 HBM을 납품하는 기업들의 실적들은 올해 하반기 때 상당히 더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기존 주도주 흐름들이 달라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미국 대선 이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위험자산 위주로 좀 투자를 하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들은 항상 강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미국 대선 이전까지 미국 증시의 긍정적인 상승을 지속적으로 말씀해주고 계시고요. 저희가 가끔 모셔서 그 중간중간 확인해야 될 사항들 근거로 좀 들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고서 바탕으로 이야기 나눠봤고요.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문남중 수석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